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광주시장의 후보를 공천했지만 당사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출마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폭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씨가 재판부를 서울로 옮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서로 수습을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광주시장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누구인지 또 왜 나오는지 궁금해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전남대 전덕영 교수를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정 교수는 바른미래당에 입당하면서 광주시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낡은 이념 부정부패 민주당 독점을 청산해야 합니다. 광주 적폐 청산은 바로 시장 교체, 시정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천으로 광주시장 후보는 이제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권자들에겐 뒤늦게 뛰어든 후보들의 이름이 생소합니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후보 누구 나온 줄 아십니까?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공천을 받은 2명 모두 아직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정당 지지율과 당내 사정 등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출마를 접은 뒤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공천이 늦어진 탓도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고사도 하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삼고초려도 했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를 감안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기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후보를 내는 건 공당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물난 때문에 20년 만에 광주시장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광주 서구청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민주당 경선 때부터 쟁점이 된 상황이라서 본선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서대석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성일 후보, 그리고 무소속 이무진 후보 등 3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서대석 후보는 이 경력을 활용해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장을 거머쥐게 됐고 중앙정부와 탄탄한 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 네트워킹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후보다. 청와대와 중앙정부, 당, 국회 모든 네트워킹이 누구보다도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천정배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성일 후보는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서구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의 사안마다 핵심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저는 빨리 캐치하고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을 역임한 이무진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인물론을 바탕으로 재선 도전에 성공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서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서대석 후보는 탄약고 부지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이성일 후보는 주민행복지표제 도입, 이무진 후보는 품격 높은 지방정부 실현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관료 출신 구청장이 줄곧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관료 출신 현직 청장이 무소속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 후보 역시 3차례 음주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하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녁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10에서 3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해가 지기 전까지 바깥 활동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우산은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보온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좀 더 후텁지근할 수 있겠습니다. 곳곳에 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5.3도, 화순 13.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과 장성, 담양 24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22도, 영암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4도, 순천 23도, 여수는 21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는 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수많은 시민들이 숨졌던 날입니다. 그동안 널리 알려졌던 건 5.18 당시 미국이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이른바 미국의 책임론이었습니다. 집단 발포 직후 중국 측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면 당시 열강들에 의해 철저하게 고립됐던 광주의 상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이 계엄군의 총에 맞은 광주 시민들의 피로 물든 다음 날, 미국 국무부의 아테 차관보 홀브루크는 중국 대사 차이를 국무부에 부릅니다. 대화의 내용은 중국에게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날은 미국이 광주 상황에 대해 백악관 최고위급 정책 검토회의를 열고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유혈 진압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나흘 뒤인 5월 26일,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미국이 한국 신군부가 시민을 억압하는 걸 방조했다면서도 미국이 광주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했다며 비판 아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28일, 일본을 방문한 중국 지도자가 북한이 지금의 혼란을 이용해 남한으로 가는 일은 없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에 정점을 찍습니다. 미국이 신군부의 유혈 진압을 지지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 중국 역시 미국의 움직임을 사실상 방관하며 북한을 단속하고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데만 신경 쓴 겁니다. 중국조차도 5.18 민중들의 항쟁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고 자기네들의 장기적 목적을 위해서 그 사태가 빨리 수습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러한 당시 열강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최근 전두환 회고록에 등장하기도 하는 북한군 침투설은 국제 역학상으로 볼 때 불가능했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5.18에서 가장 비극적 장면 중 하나인 전남도청 앞 유혈 사태 뒤 안보와 질서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긴밀히 협조한 열강들의 움직임 아래 광주는 국제적으로도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전 씨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건 토지 관할 위반이라며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씨의 첫 공판은 오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광주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면 재판이 그대로 광주에서 열리고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그렇게 되면 실질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가자 민주노총은 여당 예비후보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 이상 오르면서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향한 움직임도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 이와 관련해 해당 소위의 이정미 의원은 산입 범위는 노사정 대화체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우선 23일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혀 이날 의견차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입 범위에 전기상여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고 보고 국회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선거사무소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집권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후보들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전국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가려졌던 최저임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600원 가까이 오르면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왜 오르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오를지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기름값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네, 유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 지역인 광주 지역의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해서 2018년 5월 20일 현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62원, 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36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경우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전국에서 유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76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78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뭐 기름값이 비싸다고는 느꼈지만 어느 정도쯤이나 오른지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최근 이제 국내 유가가 가장 저점을 기록한 시기를 살펴보면 2017년도 7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살펴보면 리터당 1,438원, 그리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2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상승세를 계속 지속해서 네. 2018년도 5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586원으로 최근 저점을 기록한 2017년 7월에 비해서 148원 상승했고, 네. 이것을 이제 상승률로 보면 10.3% 상승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유 가격 역시 리터당 1,486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2017년 7월에 비해서 157원 상승했고, 상승률로 보면은 12.8% 상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실경제와 관련 있는 그렇죠. 이 기름값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거죠? 이 휘발유와 경유의 이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 있는데요. 네. 이 원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유 가격의 상승세를 설명을 드리면 최근 저점을 기록한 것이 2017년도 6월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43.5달러,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4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계속 지속해서 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배럴당 70.1달러의 두바이유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 네.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은 79.3달러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게 최근에 이렇게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산유량 급감과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이란 제재 등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유가 오른 거지 뭐 정유회사라든가 주유소가 남겨먹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볼 마진도 수가 있을 있겠군요. 겁니다. 예, 네. 뭐 공급량이 줄었다 그런 이야기신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렇게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기름값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이 물류 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이제 물류 부문에 수송비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물류 부문에 수송비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제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요금 역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경유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기름값이 언제까지 오르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이제 가장 큰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유에 대한 대체제, 뭐 셰일가스나 오일샌드 등이 그동안에 이제 이 개발 비용이 비싸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런 대체제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산유국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유의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서 다시 원유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렇게 원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내 기름값은 그 하락 속도를 따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할 때 우리 국내 유가가 상승하는 속도와 원유 가격이 하락할 때 국내 유가가 하락하는 속도를 보면 하락하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이런 이제 가격의 비대칭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가격이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도 내려갈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직립 이후 희생자들의 유류품은 물론 동물 뼈 조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와 선체조사위원회가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수습은 또다시 유가족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좌현에서 떼어낸 철제 지지대입니다. 선체에 맞닿았던 면에는 교복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다른 지지대에도 유실방지망 안팎으로 가방 등 유류품이 확인됩니다. 지지대를 떼어내는 충격에 선체 내부에서도 끼어있던 유류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유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희생자 가족들은 애가 타지만 현장에는 해양수산부도 선체조사위원회도 없습니다. 선대 사무가 작업을 하고 있고 해수부나 선체조사위원회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안 하니까. 결국 숨진 학생 2명의 명찰이 달려있는 교복 등 추가로 발견된 유류품들은 유가족들이 직접 수거했습니다. 미수습자 수색을 맡은 해양수산부는 직립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6월 중순까지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식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습 수색 시작이 6월 14일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습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선체조사위원회 역시 유류품 수습과 관리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라며 선조위는 그 과정을 점검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 범위는 그 시기별로 다를 수는 없잖아요. 유류품에 대한 수습과 관리는 해수부가 하는 거고. 세월호가 바로 선 이후 현재까지 선체 안팎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20점 이상. 관리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찔러 실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눈 안쪽에 나뭇가지 파편이 남았다며 수술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참여했던 다른 3명에 대해서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적인 거대 이슈에 가려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20대 청년 후보자와 현직 어촌계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후보들이 시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표밭을 닦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민주당 시의원 후보 낙점을 받은 올해 28살의 박종호 후보. 짧은 기자 생활을 접고 정치 일선에 뛰어든 지 이제 겨우 넉 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선거구 안팎의 젊은 층과 꾸준히 소통하며 청년층을 대표한다는 소명을 되새깁니다. 일과 여가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젊은 도시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열정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때묻지 않고 그다음에 추진력 있게 어떠한 사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젊은 패기가 저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민의 큰아들을 구호로 내건 현직 어촌계장 김영철 후보는 항상 지게찜을 지고 선거구를 누빕니다. 쌀가마니에 담긴 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공약. 무겁지만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6년 전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경험한 1년여의 시의원 생활을 통해 농어민을 대변할 목소리가 의회 내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어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 의회도 26명 의원 중에 농어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섞여들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줄 대표자들은 누구인지 철저하게 따지고 살펴 유권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주당의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 등이 제기한 고소고발을 조건 없이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대변인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분열 없는 통합이라는 대의적 가치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이 취하기로 한 고소고발은 전두환 정권 부역 논란과 관련해 김모 변호사에게 제기한 고발 등 모두 3건입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건설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하도급과 산업재해 근절, 적정임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삶을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민호 후보는 건설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설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정책 협약을 건설노조와 체결했습니다.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출시한 정치펀드가 목표액을 채우고 마감됐습니다. 광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장이구 광주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출시한 장이구 교육펀드가 지난 15일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혁신 교육감 시민 단일 후보인 최영태 후보도 청년펀드 모금 목표액 3억 원을 달성했고 펀드 조성을 가장 늦게 시작한 이정선 후보 역시 목표 금액 5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모아서 모금을 마감했습니다. 곡성 세계 장미축제가 오는 27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립니다. 1,004개 종의 서유럽산 장미들로 꾸며진 행사장에서는 외국인 코믹 서커스와 거리곡 풍물굿도 수시로 열리고요. 축제 현장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곡성 읍내를 돌아보는 이벤트 등도 마련됩니다. 인터넷상의 악플을 근절하고 혐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생 동아리가 전남대학교에서 꾸려졌습니다. 대학 내에서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진 선풀 누리단은 국내에서는 처음인데요. 선풀 누리단은 앞으로 선풀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열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에 맞춰서 정치인들의 언어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기념해 동네 작은 책방들이 책갈피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각 책방마다 비치된 책갈피를 종류별로 모으면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담은 마스킹 테이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책갈피 앞면엔 5.18 관련 일러스트가, 뒷면에는 설명이 적혀 있어 광주를 찾는 타지인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문인화 작가들이 만든 부채 작품 50여 점이 광주시청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산들바람전인데요. 단오 무렵 부채 선물을 주고받으며 더위를 쫓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함께 느껴보시죠.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하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종일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녁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10에서 3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해가 지기 전까지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산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보온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이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좀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끼어있는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면서 공기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가 15.3도, 화순 13.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과 장성 24도, 담양과 화순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가 22도, 영암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유지하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4도, 순천 23도, 여수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도 오늘 비가 내리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2m 안팎으로 물결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날이 개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맑은 날씨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